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호입니다. 자, 오늘이 유도기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회전작의 발생 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슬립이란 어떤 개념이냐, 그 다음에 토크는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이런 유도전동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이 유도전동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변압기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때 적용되는 게 전기 쪽에서 어떠한 부분을 정밀하게 해석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개념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등가 회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등가 회로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도전동기의 어떤 그 정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등가 회로하고 벡터들을 사용해서 이제 해석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그 이론들이요, 변압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자, 보시면 변압기와 유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도전동기는요, 변압기와 동일하게 전자 유도 작용이 적용이 됩니다. 자, 변압기도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있죠. 그래서 1차 권선에 어떤 그 교류의 전원을 가하게 되면 이때 여자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자속이 정연파의 모양으로 변화가 되니까 각각의 권선의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이 변화되는 자속의 양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대 파형의 유기 기전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1차 권선과 2차 권선에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 유도작용이 변압기와 동일하게 유도 전동기에도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이러한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2차 권선에도 전압이 발생이 되고 이 전압에 의해서 2차 권선이 어떤 그 회로가 구성이 돼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이 전류와 회전자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토크가 발생이 되고 이 토크에서 회전체가 돌게 되는 거죠. 이게 유도전동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변압기와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2차 측에 그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부하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서 전개 에너지가 이제 그 출력이 전개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유도전동기 자체는 2차 권선 자체가 회전을 해버리잖아요. 이 회전하면서 기계적인 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등가 회로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떤 그 저항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기계적인 에너지, 기계적인 그 회전력을요, 회전 에너지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의 개념을 해석을 해서 어떤 그 전기적인 에너지를 또 바꿔줘요. 그래서 결국은 유도전동기에 적용된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변압기와 거의 99%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어떤 그 슬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유도전동기 등가 회로를 통해서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등가 회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엔 직접 그 등가 회로를 가지고 제가 그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교재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앞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교재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에서는 1차 권선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자 유도 작용을 일으켜서 2차 권선에 전압을 유도한다. 자, 이 유도되는 전압에 의해서 1차 권선과 2차 권선에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와 자속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전자력을 발생을 시키고 이거에서 토크가 발생이 된다. 이 토크에서 토크란 이제 회전력 아닙니까? 이 토크에 의해서 이제 회전체가 돌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론들이 결국은 유도전동기도 변압기의 작용과 아주 비슷하다. 그리고 변압기와 거의 같이 다룰 수 있다. 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할 때는요,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걸 추려야 돼요. 압축을 시키고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공식이라든지 간단한 그 개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 번에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문장의 형태로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그런 부분을 요약하는 기법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교재 1번 2차 회로가 개방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도전동기 2차 측이 일반적으로 개방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단락을 시켜서 회전을 시켜줘야지 개방되는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앞에서 제가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2차 측의 권선 자체가 어떤 그런 단락 환으로 돼 있어서 항상 그 단락이 되어 있는 형태지 이게 개방이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그 이론적인 그런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개방이 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장비 자체는 2차가 개방이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항상 단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가 개방이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차가 개방이 되어 있을 때는 변압기하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토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건데 이 토크라는 것이 자속하고 전류를 곱했을 때 이 회전력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도전동기 2차 측을 개방을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변압기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변압기가 1차 권선이 있고 전압이 이렇게 가해져 있죠. 자, 2차 권선이 있는데 여기가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를 수 없으면 얘가 0의 값을 가지니까 이 토크도 제로가 되는 거죠. 회전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얘가 회전은 하지 않지만 여기에 여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을 만들어내고 자속이 여기 세결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전압은 떠 있는 거죠. 유기 기전력 E1과 E2는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차 측에 V1이라는 교류에 정연파의 전압이 가해져 있을 경우에 이때 여기 여자 전류가 2차 측이 개방이 돼서 2차 측의 전류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여자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이 만들어지고요. 이 자속에 의해서 유기기전력, 1차 측의 유기기전력이 이러한 값을 가진다. 어떠한 값을 가지느냐? 이 전원 측에서부터 유도전동기 1차 측까지의 전압 강화를 무시한다라고 하면요. 이때 발생되는 이 유기기전력의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인 값을 가진다. 왜?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변화량의 반대 방향이 되는 자속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은 역기전력의 개념이 되면서 마이너스 값이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유기기전력 2는요. 이러한 형태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다. 자, 어떠한 그 자속의 시간당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역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권수의 비례해서 권선수의 비례해서 증감이 되는 거죠. 뭐 여기 10번 가보면 이 유기기전력 10배, 5번 가보면 5배, 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n이라는 게 곱해져 있고요. 자, 요 수식으로부터 d 파이라는 것을 넘겨가지고 적분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 적분 과정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의 공식을 정리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왜 써드렸냐면요. 위상을 좀 보려고 그래요. 전원 측에서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때 1차 측과 2차 측 권선에 유기되는 유기 기전력은요. 이것과 위상이 180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고, 이 마이너스가 사인 오메가 t의 안으로 들어가면 오메가 t의 마이너스 180도 뭐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측의 전원 측의 전압과 그 다음에 유기 기전력의 이 전압은요, 위상이 180도 반대 위상이 된다. 그러니까 1차 측에 이러한 형태의 정연파, V1이라는 정연파가 가해지게 되면 권선에는요,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에는 이렇게 반대파형의 E1과 E2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속은요, 원래의 전압의 파형보다 90도 위상이 뒤진 형태의 자속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라는 값이 90도 위상이 뒤지는 거죠. 요만큼. 요게 90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을요 벡터도로 나타내게 되면 뒤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 거죠. 자, 앞에 공식에서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전원 측에서 사인 오메가 t, V1m에 사인 오메가 t라는 값으로 이러한 정연파를 가하게 되면요. 1차 권선과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유기 기전력은 크기는 같으면서, 그러니까 1차 권선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V1은 마이너스 E1이다. E1은 여기 있고 V1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의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E2는 이제 권선비, 권수비에 비례해서 증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이제 좀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속은 전원 측의 이 파형보다 몇 도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90도 넣기 때문에 자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90도 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 전류의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는 이 자속과 동상이기 때문에 같은 축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요 그림을 좀 암기해 주시고요. 요게 1차 측 전압과 그 다음에 권선의 1차, 2차 유기 기전력, 자속, 그 다음에 자속을 만들어내는 자와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자와 전류에다가 이 자와 전류에 의해서 자속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속이 흘러가는 그 통로 내에 뭐 히스테리시스손이라든지 아니면 와류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변압기 파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철손이라고 하는데 철손에 해당되는 I의 I라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 전류는요. I의 파이, 즉 자화 전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철손 전류. 이 철손 전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테리시스손과 그 다음에 와류손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주는 그 전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합성이 되면서 여자 전류는 약간 이 축이 기울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1차 권선에 전압을 가하면 변압기처럼 여자 전류가 흐르고 그 기자력에 의해서 회전 자속이 발생하고 이 자속에 의하여 각각의 권선에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2차 회로가 개방된 경우에는 2차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회전자는 회전할 수가 없다. 왜? 토크라는 것이 자속하고 전류의 곱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전류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 전류는 자속보다 철순각 알파만큼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세타 제로만큼 뒤지게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요만큼 왜 앞서게 되냐면 자와 전류보다 요만큼 앞서는 이유는 I의 I, 즉 철손 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철순각 알파가 발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 즉 2차 측 권선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2차 전류 I2가 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로를 흐르는 전류는 여자 전류 I0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전류와 전압 사이의 요 각이 역률각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타 제로가 역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방이 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2차 회로가 단락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는요, 2차 회로가 일반적으로 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뭐 저항을 집어넣어서 뭐 기동 전류의 크기와 이제 토크를 조정해주는 권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단락환이라고 해서 구도 자체가 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류, 1차 측 전류는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2차 전류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요. 뒤에 가시면 요 벡터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유도 전동기와 관련된 벡터도인데 이 벡터도를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요 벡터도를 자세히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에서 공부했던 변압기의 벡터도하고 똑같습니다. 100%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이 변압기하고 다르게 이 여자 전류 I0의 값이요. 요 값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자 전류가 전부하 전류의 25에서 50% 정도의 굉장히 큰 값을 가진다. 왜냐하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전류가 흘렀을 때 거기에서 발생된 자속 자체가 그 철심을 통해서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저항이 굉장히 작은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속이 굉장히 잘 흘렀었는데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공간적으로 떠 있잖아요. 공극이 있기 때문에 그 공극을 자속이 통과할 때 자기 저항이 대단히 크니까 여자 전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저항이 큰 상태에서 자속이 흐르려면 자기 저항분의 이게 F니까 기자력 F니까 기자력이라는 것은 NI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값이 굉장히 큰 값인데 이 유기기전력, 역기전력 E1과 E2를 만들어내는 이 자속이 얘가 이제 전원 측의 전압하고 거의 같은 값으로 만들어내려면 일정한 자속량이 필요한데 이게 커지다 보니까 얘를 동일한 값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 전류 자체, 여자 전류 자체를 크게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전류가 전부하 전류의 25에서 50% 정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변압기는 굉장히 작은 값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얘는 이따만큼의 이렇게 큰 전류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만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여자 전류가 커지게 되면요, 부하 전류에 비해서 여자 전류가 커지게 되면 역률이 대단히 나빠져요. 예를 들어서 부하 전류라는 게 2차 측 전류에 대응해서 1차 측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부하 전류라는 건 2차 측 전류가 먼저 흐르고 이 2차 측 전류에서 자속이 만들어지고요. 이 자속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1차 측에서 전류가 더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1차 측 전류라는 것은 부하 전류에서 정해져 있는 값인데 얘가 어떤 값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여자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여자 전류하고 여기는 여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를 합성한 값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자 전류가 작았을 때는 이렇게 작았을 때는요. 이게 역률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이 여자 전류가 예를 들어 이만큼 커진다라고 하면 얘를 합성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대로 가니까 그러면 전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각 자체가 더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역률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2차 회로를 단락한 경우에는 변압기에 부하를 걸었을 경우가 거의 유사한데 여자 전류가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역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하 전류가 작은 경부하 시에는 이 여자 전류는 항상 일정 값을 가지게 되는데 얘가 작아지게 되면 얘들을 합성하면 이 각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벡터들 한번 그려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하 시에는 역률이 더 안 좋아진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도 정격 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 역률도 좋고 손실도 적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2차 전류와 토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지금 해당 페이지에는 이런 그림하고 공식들이 없을 거예요. 요건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좀 땡겨 왔습니다. 이 토크라는 것은요, 2차, 전동기 2차 전류하고 그 회전 자기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토크를 발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크 타우는 F 곱하기 2분의 D라고 해서 이 D는 뭐냐면 이 회전체 직경을 D라고 보시면 돼요. D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전체 직경을 D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전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R은 2분의 D가 되니까 그래서 토크가 이 회전체에 가해지는 힘에다가 회전체의 반지름을 곱해준 요 값이 곱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을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곱하게 되면 이러한 수식으로 바꿔요.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정수, 그 전동기 구조에 따라서 정해지는 정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크라는 것이 파이하고 자속하고 전류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때 여기에 곱해지는 이 전류가 그냥 전류가 아니라 유효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유효 전류. 전류라는 게 뭐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역률 관계에 있어서 아까 그 자화 전류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철선 전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 1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제 그 2차 측 부하 전류에 해당되는 게 1차 측은 환산이 된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전류가 되는 거죠. 자, 이 전류에는 보시면 이 전류를 분석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유효 전류라는 건 전압과 같은 위상이 같은 축에 있는 요 전류를 유효 전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요렇게 해당된 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요건 이제 무효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토크로 작용하는 그런 전류는 무효분 전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분 전류, 요 전류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전류라는 것은 이 전류에다가 여기 역률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I1이라고 하면 I1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역률각을 곱해서 유효 전류를 구해내는 거죠. 이 전류가 토크에 적용되는 공식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크를 구할 때 타우에다가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i를 곱해주게 되는 여기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요.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나중에 분석해보면 요 안에 이제 전압의 요소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전류가 그냥 전류가 아니라 무슨 전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효 전류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토크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토크라는 것이 결국은 부하에서 요구하는 토크 값까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부하가 요구하는 토크가 요 선상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부하에서 이만큼의 토크를 요구하는데
처음에 정지가 돼 있을 때 기동하게 되면 이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이 요만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하에서 요구하는 토크는 10인데 전동기에서 제공하는 토크가 15다라고 하면 5만큼의 회전력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남는 여분의 회전력에 의해서 전동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가속이 되는 겁니다. 정지에 있다가 회전 속도가 0이다가 얘가 10rpm, 20rpm, 100rpm, 200rpm, 1000rpm, 뭐 3000rpm 쭉 올라가는 거. 쭉 올라가서 부하가 요구하는 토크와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그 토크의 차이가 가속 토크라고 하거든요. 이 가속 토크에서 쭉 얘가 가속이 되다가 어느 지점에 오면 부하에서 요구하는 토크하고 전동기에서 발생된 토크가 같아지는 평형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지점이 되면요, 요거보다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때는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그 회전력 자체가 부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감속을 해요. 그래서 요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얘가 속도 변동이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감속했다 가속했다 하면서 요 지점에서 거의 일정한 속도로 전동기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 교재에 문장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이 돼 있는 부분들을 이런 그림을 활용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답안지를 쓰실 때도 글로서만 표현하기보다는요, 이런 그림들과 공식들을 가지고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밑에 서술형으로 한 두세 줄 정도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회전자의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와 회전자계의 곱에 비례하는 토크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회전자계와 전류의 곱에 비례하는 토크가 발생이 된다. 자, 이 전류는 유효전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그림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일 겁니다. B'이란 이 지점에서 부하 토크와 전동기에서 제공하는 토크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이 지점에서 일정한 속도를 이루면서 그 정격 속도를 이제 회전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이제 정지가 돼 있다가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슬립이 점점 작아지게 되거든요. 슬립이 작아지면서 회전 계좌가 이제 그 2차측 권선을 끊는 그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유기 기전력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거든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유기 기전력이라는 것은 슬립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슬립이 작아지게 되면 유기 기전력이 작아지게 되고요. 이 유기 기전력이 작아지면 당연히 전류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면 당연히 토크는 K에 파이에 I 해서 이 전류의 곱의 관계에 있는데 이 전류가 작아지니까 또 전압이 작아지니까 토크도 작아지는 거죠. 그럼 가속력이 작아지면서 점점 뭐 어떤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속도에 점점 이제 안정화된 형태, 즉 여기에 어떤 그 안정된 지점에서 정격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이 되는 그런 형태로 회전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회전자계의 속도는 일정함으로 회전자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전자계와 회전자 간의 상대 속도가 점점 작아진다. 자, 여기다가 얘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 회전자계를 따라서 회전자가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멈춰있는 게 도니까 회전자계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돌거든요. 근데 0에서 어떤 속도를 가지니까 회전자계와 회전자의 속도가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것은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2차 도체를 끊는 회전자계의 속도도 감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슬립이 점점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 기전력도 감소가 되고 토크도 감소가 되고 안정화된 속도로 운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슬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기 속도하고요. 회전자계의 동기 속도하고 그 다음에 회전자의 속도의 차이를 슬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립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기 기전력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이 자속이 도체를 끊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압이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일정한 슬립 값을 가져야지만 토크를 지니게 되고 이제 회전체가 돌게 돼 있고요. 이 슬립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은 회전자의 그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즉 회전 자계의 회전 속도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동기 속도에 해당이 되는데 회전자의 회전 속도 N은 P분의 120F라는 동기 속도보다 1-S배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슬립 아닙니까? 요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교재에도 뭐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동기의 실제 회전 속도 N은 동기 속도 NS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거죠. 회전자가 NS보다 느리게 돌아야만 자속을 끊게 되므로 유기 기전력을 유기하고
회전자의 전류가 통해서 이 전류와 자개의 자속의 사이에 토크가 생긴다. 자, 요게 이제 요러한 공식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권선의 전기자 권선의 유기되는 유기기전력이 4.44에 KW2에 그 다음에 N2에 F에 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전동기가 정지했을 때 2차 권선이 유기되는 유기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동기 2차 측을 이제 단락을 시키게 되면요. 이 전동기가 돌게 됩니다. 돌면서 여기 슬립이 발생이 되죠. 자, 슬립이 발생이 되면 원래의 얘가 정지했을 때의 유기기전력이 E2라고 하면 즉 뭐 정지했을 때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2차 측을 개방했을 때도 이 전압이 뜨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전동기가 돌게 되면 슬립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이때에 유기기전력 E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슬립 S를 곱해준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슬립은 정지했을 때 1이고요. 얘가 동기 속도와 같았을 때 0이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슬립이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는 거죠.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건 회전자가 회전 자개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 즉 상대적인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줄게 되면 얘를 끊는 자속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속의 양이 감소가 되니까 요 크기도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인 속도, 회전자가 돌 때 이 회전자가 멈춰 있을 때는 주파수 F의 주파수를 이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가 가지게 되지만은 회전자 자체가 돌기 때문에 슬립 S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인 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주파수 자체도 슬립의 크기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토크 자체도 감소가 되는데 이 토크라는 것이 자속하고 전류를 곱한 값이고요. 이 전류라는 것은 유효전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유효전류라는 것은 원래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전류의 크기를 보시면 E2'이라는 게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Z2'이라는 게 전동기 2차 권선의 임피던스 값이 되는데 이때 임피던스는 저항하고요. 리액턴스로 구성이 되는데 이 리액턴스는 주파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 자체가 슬립의 S배만큼 변화가 되니까 이 리액턴스에 슬립 S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요게 전류에 해당이 되고요. 요게 일반적인 피상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토크를 계산할 때는 무슨 전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죠? 유효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류에다가 역류를 곱해줘야 돼요. 역률이라는 것은 이 저항 성분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 중에서 저항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역률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 공식에다가 얘를 곱해주게 되면요, 이 전류라는 공식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요게 이제 역률에 해당이 되고, 요게 전류에 해당이 되는 값이거든요. 요 값이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요 값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 공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고 앞에 뭐 기타 등등의 값을 K'이라는 이제 그 정수로 환산해 준 거거든요.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크를 보시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이 수식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슬립이 변화가 되면 토크도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유기기전력의 크기도 바뀐다라는 것을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들여다본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의 내용을요, 공식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교재에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서술로, 문장을 서술을 해놨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공식하고 좀 매칭을 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동기의 실제 회전 속도 N은 동기 속도 NS보다 작다. 왜냐하면 회전자가 NS보다 느리게 돌아야만 자속을 끊게 되므로 유기기전력을 유기하고, 자, 여기 보시면 유기기전력 2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속이 발생이 돼야지만 유기기전력을 유기하고 회전자의 전류가 통해서 이 전류와 자개의 자속 사이에 토크가 생긴다. 그래서 토크를 보시면 자속하고 전류가 존재해야 되고 이 두 가지 곱에 의해서 토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 회전자가 동기속도 NS로 회전하게 되면 2차 도체와 회전자의 속도는 0이 되고 2차 도체는 자속을 끊지 않으므로 2차 전압은 유도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요 2차 전압이 슬립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회전자의 속도와 회전 자개의 속도가 같다라는 것은 이 슬립이 S라는 얘기거든요. 슬립 S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0이 되면
E2의 프라임 같은 경우 0V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0이 되면요. 이게 0V가 되니까 이 전류도 0이 되고요. 얘가 0이 되면 이 수식에서 이 값도 0이 되기 때문에 토크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니까 가속력이 발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공식을 정리해두면 뭔가 이제 누락되는 거 없이 정확하게 어떤 그 맥을 짚어서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공식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변압기를 설명할 때도 이 공식을 활용했던 거고요. 여기서 추가된 게 슬립에 대한 개념인데, 이런 공식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암기를 꼭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토크와 관련된 요 공식도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도 정리가 됩니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토크의 크기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 증감한다라는 것은 요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공식들 암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립에서 부하와 2차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재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전동기 2차 측에 이제 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동기 그 엘리베이터형 승강기용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그 승강기에 20인승인데 거기에 10명이 탈 수도 있고 20명이 탈 수도 있고 5명이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그 부하가 변화가 됐을 때, 즉 부하가 증가가 되면요, 그 전동기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슬립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걸 보시면요, 전부하일 때는 회전 속도가 이러한 회전 속도를 가지지만 얘가 부하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회전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부하가 증가할수록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저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부하가 증가가 됐을 때 중량이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들어올리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슬립 S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슬립 S가 커지면요, 앞에 이제 공식을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 슬립 S가 커진다. 즉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얘가 작아지게 되는 거고 동기 속도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1이라고 하면 이 속도가 0.8에서 0.7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슬립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얘가 작아져서 회전 속도가 떨어져서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떨어져서 슬립이 커지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2차 측의 유기 기전력이 슬립이 커짐에 따라서 얘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이 요 슬립만큼 커지게 되니까 얘가 커지게 되면 전류도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게 되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와서 토크를 크게 해서 다시 원래의 속도로 회복을 시키려고 해요. 원래의 속도로 회복을 시키려고 하지만 전부하가 걸리게 되면 부하가 적을 때 50% 부하보다는 회전 속도가 약간 떨어지는 상태로 운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50% 부하가 걸렸을 때는 이러한 회전 속도로 갑니다. 자, 부하를 전부하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요, 회전 속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려고 하다가 슬립이 증가가 되면서 유기기전력이 커지고 그거에 의해서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이 상태를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부하가 적게 걸렸을 때하고 동등한 속도는 아니고 이거보다 약간 회전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부하와 2차 전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부하가 늘어나면 회전 속도는 원래 속도보다 약간 저하된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끔 자체적으로 제어를 해준다. 회복을 시킬 수 있게끔 에너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슬립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슬립이라는 것은 동기 속도와 회전자의 회전 속도의 차이를 백분위로 표시한 것을 슬립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슬립이 발생이 되면 회전자는 최초 기동 상태에서는 정지해 있다가 이 회전자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가속이 돼서 회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회전했을 때는요, 회전 자개가 이렇게 어떤 주파수의 속도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돌고 있는데 회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얘가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가 원래는 정지를 하고 있을 때는요, 이 회전 자개가 어떠한 그 동기 속도로 돌고 있을 때 상대적인 속도는 정지해 있는 거에 상대적인 속도, 즉 예를 들어서 얘가 1800rpm이라는 속도로 돌고 있고 얘가 0의 rpm이라고 하면 상대적인 속도는 1800rpm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전자는요,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얘가 돕니다. 돌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이때 얘와 얘는요, 얘가 돌기 시작하면 회전 자개와 그 다음에 회전자 간의 상대 속도는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0rpm에서 100rpm, 뭐 600rpm, 뭐 1000rpm, 1750rpm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이 차이가 여기서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얘와 얘 사이에는 50rpm만큼의 차이밖에는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슬립에 의해서 얘가 점점 가속이 되면서 회전 속도가 상대적인 회전 속도가 점점 작아졌을 때 이때에 회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파수라든지 유기 기전력은요, 이 슬립에 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계산해 보면 그대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요 공식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 슬립에 의해서 유기 기전력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리액턴스가 이 슬립에 비례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리액턴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것은 2파이 F의 L인데 주파수에 비례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립이 작용하게 되면 이 주파수 F 프라임 자체가 S의 F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값이 적용이 되면서 S에 F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도 슬립의 배수만큼 증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재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를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암기하시고 뒤에 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도 전동기의 어떤 그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린 그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연계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생각보다 좀 강의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좀 끊고요. 그 다음 단어는 끊고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